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진연구센터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이희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알기 쉬운 지진 이야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진 하면은 뭐가 맨 먼저 생각이 납니까? 아마 그 텔레비 뉴스라든지 이와 같은 곳에서 보신 지진이 무너졌을 때 아기를 안고 우는 어머니, 아마 이런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오르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거의 지진에 대해서는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리스 사람들은 지진이라는 자연현상이 지하 깊은 동굴에 강풍이 불거나 또는 수직 낙하하는 물에 의해서 지진이 발생한다고 믿었습니다. 또 중세에는 종교적인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못된 인간들에 대한 신의 징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예를 들면은 1755년 11월 1일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에 대서양에서 일어난 규모 8.0 지진이 초토화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때는 성경에 나와 있는 요한묵시록에 최후의 날이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두려움에 많은 사람들이 떨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커다란 메기를 많은 사람들이 혼내주고 있는 그림인데요. 이거는 일본의 민화, 우키요에라고 하는 민화의 한 종류로서 일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지진이라는 자연현상이 물속에 사는 커다란 메기가 요동을 칠 때 일어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 근현대 과학이 발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미신적인 생각을 버리고 판구조론에 의해서 지구가 살아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자연현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1912년에 알프레드 베게너라는 독일 기상학자가 아주 대담하고 획기적인 가설을 내놓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 실제는 여러 개의 판으로 움직인 대륙이 서로 움직인다 하는 대륙 이동설입니다. 그리고서 그거를 책으로 대륙과 해양의 기원이라는 책으로 발간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를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와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쓰시는 나무 젓가락을 가지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를 힘을 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휘어지게 되죠. 그런데 제가 가하된 힘을 손을 탁 놓게 되면 제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거를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탄성이라고 합니다. 이때 제가 이렇게 가한 힘, 즉 에너지는 어디로 갔을까요? 이 자가 변형이 되면서 모양이 즉 바뀌면서 그 안에 변형 에너지라는 형태로 간직하고 있다가 제가 누르는 손을 제거하는 순간 그 힘에 의해 가지고 다시 제자리로 가는 이와 같은 물리적인 현상을 탄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제가 힘을 계속 가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게 부서지면서 즉 깨지면서 딱 하는 소리가 여러분들 귀에 들릴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떤 물체가 가지고 있는 탄성 한계를 초과하는 힘이 가해질 때는 파괴가 일어나면서 그때 간직되어 있던 즉 물체 안에 있던 변형 에너지가 열과 소리, 파동이라는 형태의 에너지로 변환이 돼가지고 전달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소리를 들으면은 뭔가가 깨졌구나 이걸 알 수 있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화면에 적혀 있는 대로 지하 암석 즉 탐성을 가지고 있는 지각 암석도 이와 같이 변형 에너지가 축적이 돼 있다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탄성 한계를 초과할 때 일시에 파괴가 되면서 에너지가 지진파, 소리 대신에 지진파 형태로 지표에 도달하는 현상을 우리는 지진이라고 부릅니다. 지진학자들은 이때 전달되어 온 지진파를 지진계로 관측을 해가지고 언제, 어디서 얼마만한 크기의 지진이 일어났는지 또 지각이 깨질 때 그 깨진 양상이 어떠했는지 그 깨진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또
그 지진파가 지구 내부에서 전달되는 과정에서 굴절, 반사, 해절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물리적인 변화를 겪으면서 지표에 도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로부터 지구 내부의 구조를 파악하는 게 저희 같은 지구과학자들이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떠오르죠. 변형 에너지, 조금 전에 자는 제가 힘을 가했는데 지각은 어떻게 해가지고 그 변형이 되는 변형 에너지가 어디에서 생길까요? 그것이 바로 알프레드 베게너가 주장했듯이 대륙이 이동한다. 즉 대륙과 대륙, 좀 더 구체적으로 판과 판이 서로 부딪힐 때 변형이 일어난다 하는 게 판구조론입니다. 다음에 보시는 그림은 미국 지질조사소가 1961년부터 1967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표준화된 117개의 지진계를 설치해가지고 지진 관측을 한 그 관측소의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이때 1963년도에 서울에도 그 미국 지질조사소가 한 개의 지진 관측소를 세워가지고 지진을 관측했습니다. 그래서 약 7년 동안 지진 관측을 한 다음에 그 진앙지, 즉 지진이 일어난 곳을 표시를 해봤더니 아주 놀라운 이와 같은 그림이 얻어졌습니다. 이전까지는 지진이 아무 데서나 임의적으로 나타나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어떤 특정한 경계선을 따라 가지고 지진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로부터 좀 더 연구를 거듭한 끝에 이 경계선이 하나의 지각판을 이루는 판이다. 그리고 좀 더 연구를 해봤더니 이 판들이 조금씩 움직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베게너가 1912년에 주장했던 설이 드디어 사실로 밝혀지고 1968년부터는 많은 지구과학자들이 이를 사실로, 가설이 아닌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한 덩어리가 우리가 플레이트, 지판이라고 하고 이와 같이 판과 판이 서로 움직인다는 이론을 우리가 판구조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판과 판이 어떤 형태로 움직이느냐 하는 것을 좀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해보았더니 세 가지 종류의 서로 다른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자와 같이 압축력, 즉 두 개의 판이 부딪히는 곳에서 지진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두 개의 판이 서로 벌어지면서 지진이 발생하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판과 판이 서로 옆으로 미끄러지면서 지진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각각을 두 개의 판이 부딪히는 곳은 수렴한다고 해가지고 그 경계선을 수렴경계, 또 벌어지는 곳은 서로 멀어진다고 해가지고 발선경계, 그리고 두 개의 판이 서로 옆으로 미끄러지는 곳은 변환경계라는 이름으로 구분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지진의 약 90%에서 95%는 그거는 판의 경계를 어디까지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약 95%는 판의 경계에서 일어나고 나머지 5% 정도는 판의 내부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를 우리가 구분해 가지고 판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지진을 판 경계 지진, 또 판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판 내부 지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유라시아 끝자락, 즉 내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지진은 판 내 지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 내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지진 중에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1811년도에 미국 미주리주에서 일어난 대형 지진, 또 1968년도 호주 퍼스에서 일어난 지진, 또 가장 최근에는 1976년 이후 중국 당산 지진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판 내부 지진이 그렇게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원인을 아직까지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 나무 젓가락을 이용해 가지고 판이 벌어지는 곳, 즉 수렴 경계에서는 어떻게 지진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잔은 제가 압축력, 즉 서로 미는 힘을 가했지만 여기에서 서로 양쪽에서 당기는 힘, 즉 수렴 경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양쪽에서 당기게 되더라도 이 젓가락은 파괴가 되죠. 마찬가지로 이거를 놓게 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 제가 좀 더 당기게 되면은 약한 소리가 나면서 이게 깨졌죠. 분리가 돼 있죠. 즉 이와 같이 발산 경계에서는 지진이 일어나더라도 수렴 경계에서보다는 좀 더 작은 형태의 지진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은 GPS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정확하게 판이 움직이는 것을 갖다가 과학적으로 측정을 하고 매년 얼마만한 속도로 움직이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과거 지질학적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그 판이 움직였다는 증거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하와이가 되겠습니다. 하와이에는 킬라우에라는 화산이 지금도 끊임없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그림과 같이 해저면을 자세히 조사한 결과 디트로이트라는 위치로부터 다이카쿠치 그리고 지금 하와이를 잇는 니은자 모양의 해저 섬들이 쭉 연상 일렬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 샘플을 따가지고 연대 측정을 한 결과 가장 먼 디트로이트는 약 8천만 년, 그리고 다이카쿠치, 즉 선이 꺾이는 지점에서는 약 4,200만 년 전에 그 지질학적으로 형성됐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은 과거 8천만 년 전부터 4,200만 년 전까지는 태평양판이 거의 북쪽으로 움직이다가 지금은 4,200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는 약간 서북쪽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와이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니오아 섬은 지질학적으로 약 720만 년 전에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 섬은 20만 년 전에는 지금의 하와이에 있다가 서서히 1년에 약 8.3cm씩 북서방향으로 이동해가지고 지금의 위치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파도 타기가 아주 유명한 하와이 섬은 태평양판을 타고 실제로는 1년에 8.3cm씩 그 자체도 파도 타기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전 세계에서 가장 지진 활동이 활발한 이웃나라 일본의 주변의 판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동영상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일본에는 약 4개의 지판이 만나가지고 보시는 바처럼 태평양판은 약 8.3cm씩 북서쪽으로, 그 아래에 있는 작은 필리핀 판도 4.3cm 속도로 북서방향으로 유라시아 대륙, 즉 우리나라가 위치하고 있는 유라시아 대륙과 충돌하면서 일본 열도를 따라가지고 지진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보시는 동영상은 2011년 3월 11일 동일본에서 대지진이 일어난 것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그 지진이 일어나는 양상을 애니메이션 형태로 구성한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태평양판이 유라시아판 밑으로 밀려 들어가면서 지진을 발생시키고 이때 커다란 지진의 일을 일으켜가지고 이로 인해가지고 약 2만 명의 사상자와 함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후쿠시마 원전을 파괴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때 발생된 지진의 일은 전 태평양으로 전파되면서 주변 지역에도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지진의 일은 발생한 지점에서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육지로 다가오면서
해저면이 얕아짐에 따라 이와 같이 파고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커지게 되기 때문에 그 많은 피해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때 그 지진해일이 움직이는 속도는 수심에 비례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중력 가속도하고 수심을 곱한 값을 제곱근하게 되면 그게 바로 지진해일이 전파되는 속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태평양처럼 평균 수심이 약 4km가 되는 바다에서는 지진해일이 일어나게 되면은 일반 전보기의 운항속도와 비슷한 약 710km의 속도, 시속 710km의 속도로 전파되기 때문에 유명한 지금까지 그 지구상에서 일어난 가장 큰 지진이었던 1960년도 칠레 앞바다 지진 시에 발생된 지진해일은 약 18시간 후에 일본 열도까지 도달해 가지고 일본에서도 약 60명의 사상자를 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지진해일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진해일은 보시는 바와 같이 해저에서 발생한 큰 지진 또는 해저 화산 폭발, 또 해저 산사태 또는 핵실험과 같이 큰 그 물을 교란시키는 현상에 의해 가지고 발생되는데요. 이 지진해일의 가장 큰 특징은 파장이 굉장히 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긴 경우에는 약 500km 정도. 그렇기 때문에 그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거의 그대로 간직한 채 해안에 도달하기 때문에 파괴력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동해안이라든지 해외의 관광지에 가셨을 때 그 쓰나미, 즉 지진해일이 위험 지역에는 보신 것 같은 표지판이 있습니다. 이때는 지진 경보를 들으시면은 바로 그 방향을 따라 가지고 대피하셔야지 머뭇거리시면은 2004년 스마트라 사태와 같이 많은 사상자를 낼 수가 있습니다. 지진해일은 아무 때나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해저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그 규모가 약 7.0 정도로 일단 커야 되고, 또 지진이 발생하는 깊이가 70km보다는 좀 낮은 곳에서 일어나야 되고, 또 지진이 일어나면서 파괴되는 단층 형상이 수평단층이 아닌 수직단층이어야만이 물을 들어 올렸다 놓기 때문에 지진해일이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지진해일은 우리나라 주변에 큰 지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즉 우리나라의 이웃한 일본의 지진 활동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여러 차례 지진해일 피해를 입은 바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조선왕족실록에 의하면 1741년 이미 홋카이도 앞에서 일어난 지진에 의해 가지고 동해안 지역에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고요. 최근에는 1983년과 93년에 각각 2차례, 이때는 인명피해도 있고 많은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따라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그림 사진은 83년도 5월 26일 날 일본 지진에 의해 우리나라가 몰려온 지진해일이 임원항을 덮쳤을 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마치 외국의 장면 같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났던 사례입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지진해일은 어떻게 하면은 막을 수가 있을까요? 보통 동해안에서 일어나는 지진해일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약 500km, 510km 정도의 속도로 전파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 측에서 발생한 지진해일이 우리나라 해안에 도달하기까지는 약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뉴스 속보라든지 기상청의 발표를 듣고 충분히 대피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대피 요령만 숙지하고 계시다고 하면은 크게 염려할 바는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판과 판이 부딪히면서 일어나는 지진 활동이 전 세계적으로는 얼마나 일어날까요?
보시는 그래프는 1996년도부터 2015년까지 약 25년 동안 미국 지질조사소에서 낸 통계를 그래프로 표시한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규모 5.0 이상만 표시를 했는데요. 규모 5.0이 실제 지진재해로 변환이 되는, 즉 5.0보다 규모가 작은 지진에 의해 가지고 실제로 지진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적어도 규모가 5.0 이상이 될 때만이 우리가 아는 파괴적인 지진파가 지표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약 25년 동안 평균적으로 보면은 약 1600회 정도 규모 5.0 이상 되는 지진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고요. 규모가 7에서 8 되는 지진은 연간 약 15회, 그리고 8 이상이 되는 지진은 연간 1회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 사망자, 아래에 있는 그래프는 사망자를 나타낸 것인데요. 약 매년 3만 5천 명 정도가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과거 25년 동안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2004년 약 30만 명의 사상자를 낸 수마트라 지진, 그리고 2010년 약 25만 명의 그 사망자를 낸 아이티 지진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지진이 우리나라에서는 얼마나 자주 발생하고 있을까요? 기상청에서 매년 발간하는 지진연보에 따르면은 우리가 지진 관측을 시작한 1978년 그 해에는 홍성 지진이 일어나던 해로 홍성 읍내에서 커다란 지진이 일어나 규모가 5.0으로 계산이 됐는데요. 지진에 의해 가지고 홍주 산성이 무너지고 많은 재산 피해를 냈던 지진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관측한 약 43년 동안 관측한 1954해의 지진의 위치를 표시한 그림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1954를 약 43년으로 나누면 1년에 약 45회 정도 지진이 우리나라 주변에서 발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규모가 2.0 이상이기 때문에 실제로 피해가 있었던 지진은 규모 5.0 이상이었던 홍성 지진, 또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경주 지진, 2017년도 포항 지진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규모를 좀 더 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규모 4.0에서 5.0 정도의 지진 횟수만 분리해 보면은 약 42회 해가지고 1년에 한 번 정도 일어나고요. 규모 5.0 이상 지진은 북한에서 일어난 한 번을 포함해가지고 지금까지 총 10번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권에서 일어난 지진과 해양에서 일어났던 지진을 제외하면은 남한 내륙에서는 총 5번이 일어나가지고 약 8.6년에 1회꼴로 규모 5.0 이상 지진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를 연도별로 발생 횟수를 갖다 표시한 그래프를 보면은요, 1998년, 1999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전에는 연평균 19.1회 발생하던 지진이 그 이후에는 70.7회로 대폭 약 3배 이상 늘어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그래프를 보시고 많은 국민들이나 언론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지진 활동이 점점 활발해지는 게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표시한 적이 있는데요. 이 같은 그 현상이 나타나게 된 원인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 이전에는 기상청이 약 18개의 아날로그 지진 관측소를 이용해 가지고 지진 관측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다가 1999년도부터 지진 관측 장비 현대화 계획에 의해 가지고 모든 관측 장비를 디지털 지진기로 바꾸면서 관측소 수를 늘려 현재는 약 265개소의 지진 관측소가 전국에서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없었던 해안 도서 지역,
비롯해 가지고 관측망이 조밀해지다 보니까 과거에는 관측하지 못했던 좀 더 작은 지진까지도 정밀하게 관측하게 됨에 따라서 이와 같이 횟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특히 2016년 경주 지진과 2017년 포항 지진 이후에 급격하게 늘어난 여진에 의한 숫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숫자를 제거하고 평균을 내보면은 거의 변함이 없는 규모 3.0 이상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유감 지진이라고 하는 횟수는 연평균 10회 정도로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 과거에는 어떠했을까요? 우리 역사서를 보면은 삼국사기라든지 승정원 일기라든지 조선왕족실록에 보면은 지진 기록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역사 지진학자들이 알려진 모든 역사문헌을 갖다 검토한 결과 지금까지 약 2,400회 정도의 지진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규모가 3.0 이상으로 평가되는 지진만을 추려내 보면은 약 1,606개가 목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었는데요. 보시는 그림과 같이 거의 남한 지역을 덮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개마고원을 중심으로 한 북한 지역이 좀 더 지진학적으로 안정하고 나머지 지역이 좀 더 지진 활동이 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통계학적으로 처리를 해보면은 규모 5.0에서 6.0 사이에 되는 지진은 약 46회가 발생했고 규모 6.0 이상이 되는 지진은 총 13회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13회 중에서 약 5회가 경주를 중심으로 한 반경 50km 이내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경주 지진에서도 느꼈듯이 경주 지역이 역사적으로도 지진 활동이 좀 심했다 하는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1600개의 그 지진을 세기별로 나타낸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프상에서 보면은 15, 16, 17, 18세기에 지진 활동이 굉장히 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왕족실록이라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정밀한 역사서의 기록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숫자가 나왔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실제 우리가 일본과 중국의 역사 기록을 갖다가 역사 지진을 비교해 보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두 나라에서도 지진 활동이 활발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동북아시아 지역이 16세기를 중심으로 지진 활동이 활발했었다 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가장 큰 지진은 얼마였을까 하는 궁금증이 남게 됩니다. 이 자료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전,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우리나라 원전이 지진에 안전하냐 하는 설계를 할 때 최대 지진을 갖다가 입력해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역사 기록을 보면은 1681년 숙종 7년에 양양 앞바다에서 커다란 지진이 있었다는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그거를 해석한 것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서 특기할 만한 게 양양에서는 바닷물이 흔들려서 물이 끓는 소리와 같았다. 설악산 신흥사의 큰 바위가 다 같이 무너져 떨어졌고 하고 맨 마지막에 가면은 바닷물이 물러간 상태에서 평상시에 만수가 되었던 곳이 100여 보나 노출이 되었다 하는 설명이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보면은 이게 지진 해일도 수반이 됐었던 지진이 아닌가
하는 평가를 우리가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진학자에 따라서 해석이 조금씩은 다릅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진의 일이 일어날 조건으로 규모 7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 지진학자들은 규모가 7이다 하고 높게 평가하시는 분도 계신 반면 다른 분들은 약간 그거보다는 낮게 6.5 정도로 평가를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소방방재청에서 우리나라 역사 지진을 재평가하는 작업을 했는데 그 연구 결과 최종적으로 6.5로 평가한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그 원전은 내진 설계 기준이 0.2G, 0.2G는 중력 가속도, 그래비티의 약자로 가속도 값으로 우리가 표시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뉴턴 제2법칙에 따라서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곱하면 힘이 되기 때문에 어떤 건축물의 외부의 힘에 의해서 파괴될 수 있는 것을 비교할 때 가장 쉽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중력 가속도 값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나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나라와 지진 활동이 비슷한 미국 동부 기준이 0.2G로 돼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0.2G로 설계를 했고요.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좀 더 상향해가지고 지금은 새로 짓는 원전에 대해서는 0.3G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지구과학자들은 지진파를 이용해서 지구 내부를 연구하는 게 중요하지만 지진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 공간에 닥치게 되면 우리가 사는 집, 다리, 모든 구조물을 파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진을 예측할 수는 없나 하는 의구심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서 설명드렸듯이 탄성 한계, 즉 지진이 일어나는 지각의 탄성 한계를 알아야 되는데 지각 내부 물질, 즉 전 지구적으로 지금까지 알려진 광물의 종류가 약 5,400종류가 됩니다. 따라서 모든 암석이나 지각은 그 5,400종류가 서로 혼합이 된, 즉 불균질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게 위치가 우리가 접할 수 없는 땅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암석의 탄성 한계를 갖다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선 만약에 우리가 탄성 한계를 제가 보여드렸던 플라스틱 자와 같이 실험실에서 측정할 수 있는 물질이었다면 변형력이 얼마만큼 속도로 축적되는지 탄성 한계가 얼마인지를 알기 때문에 결국은 언제쯤 파괴가 일어나겠다 하는 것을 예측하는 게 가능하지만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진 예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답은 내진 설계, 즉 지진이 닥치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구조물이 파괴되지 않고 견딜 수 있도록 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동영상은 2011년도 3월달 동일본 대지진에 의해 동경 시내에 있는 고층 건물이 흔들리는 모습을 촬영한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건물이 금방 무너질 것처럼 흔들흔들 하더라도 실제 부서지지 않고 견딘 이유는 내진 설계가 잘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1923년도 동경 대지진 이후에 이미 내진 설계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지금까지 5차례 정도 상향 조정하면서 모든 건축물에 내진 설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1988년도에 건축법에 처음으로 내진 설계가 명시되었습니다. 우리가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3가지입니다. 드롭, 커버, 홀드 온. 쉽게 다시 말씀드리면은
일단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실내에 계셨을 경우에 우리가 지진 움직임에 의해 가지고 현기증을 느끼고 쓰러지거나 자세를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자세를 낮추고 드롭. 그 다음에는 천장에 있는 구조물이 떨어지면서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커버. 그 다음에는 책상이라든지 의자라든지 방 안에 있는 가구를 밑으로 빨리 들어가 가지고 그 가구의 다리를 꽉 움켜쥐면서 잠시 지진파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섣불리 나가시려고 하기보다는 일단 움직임이 감지되면은 이와 같은 행동을 하시고, 움직임이 끝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문을 열어놓고 후속 지진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섣불리 나가시지 마시고 문을 열어놓으시고, 만약에 불을 피우고 있었다면은, 즉 가스레인지를 켜고 있었다든지 하면은 빨리 그거를 잠그고 잠시 기다렸다가 잠잠해지시면은 그때 대피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이와 같은 그 지진 발생 시 대처 요령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국민 재난 포털 사이트에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쯤 참고하시면은 실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진 예측이 불가능하다 하면은 마냥 지진 피해를 안고 살 것이냐 하는 대안으로 떠오른 게 지진 조기 경보 기술입니다. 이는 최근에 컴퓨터와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실제로 실용화된 기술인데요. 이 개념은 1868년 이미 1세기도 전에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샌프란시스코의 닥터 쿠퍼라는 분이 기고를 한 글에서 발췌한 것인데요. 지진이 한 도시에서 일어나면은 그 지진파는 그거보다 느린 속도로 전파되기 때문에 인접한 도시에 전보를 쳐가지고 지진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지진파가 오기 전에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을 그대로 현대 기술을 접목시켜 가지고 실용화한 것이 지진 조기 경보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국에 설치한 지진계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빠른 시간 안에 지진 발생 사실을 알 수 있다 하면은 그 정보를 전파함으로써 이웃한 인접 도시에 지진파가 도달하기 전에 응급 조치를 할 수 있는, 즉 우리가 가스 시설을 빨리 차단한다든지 전기 시설을 스위치를 내린다든지 달리는 열차를 운행 중지한다든지 함으로써 안전을 확보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동영상은 그 사례 중에 하나로 우리나라에서 이미 KTX 선로를 따라 가지고 경부선과 호남선에 매 12km마다 48개의 지진계를 설치하여 그 정보로부터 철도변 주변에 급격한 움직임이 감지가 되면은 달리는 열차 기관사한테 통보해 줌으로써 열차를 서행하거나 정지시켜 가지고 안전을 확보하는 그런 시스템을 현재 가동하고 있습니다. 보시고 있는 화면은 포항 지진 발생 시 그 각 지진 관측소의 움직임을 나타낸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그 철도 운영하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지진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기상청이 지진 관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 지진연구센터에서는 지구과학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의 지각 내부는 어떻게 되어 있고 어디가 단층이 존재하고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등과 같은 지구과학적인 차원에서 지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총 61개소의 지진관측소를 전국 일원에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지진 관측을 수행하고 이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보다 안전한, 지진재해로부터 보다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우리나라 지각 정보를 상세하게 파악하는 목적으로 지진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 가운데 또 하나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북한 핵실험,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이라는 CTBT라는 조약에 의거해서 모든 나라는 인접국이 핵실험을 하는지 여부를 감시할 수 있도록 전 지구적으로 총 361개소의 관측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UN 산하에서. 그 목적을 위해 저희 연구소가 북한에서 일어나는 핵실험을 관측하는 업무를 아울러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장비는 저희가 역사적인 유물로 전시해 놓은 옛날 지진계가 되겠습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지진계는 1994년도 저희 연구원이 국내에서는 최초로 영남 지역의 그 지진 활동을 연구하기 위해 가지고 총 5개소에 설치했던 디지털형의 지진계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물론 사용하고 있지 않지요. 그리고 왼쪽에 보시는 것들은 과거에 중국이나 일본에서 저희가 기증받아 가지고 과거의 지진계가 어떤 형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 보여드리기 위해 가지고 전시를 해 놓은 게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장비는 일본 나고야 대학에서 기증을 받은 장비가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지금과 달리 종이에 펜으로 지진 파형을 기록하든지 이와 같이 그은 종이에 그림을 갖다가 긁어내면서 지진 파형을 기록해 가지고 이로부터 지진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보시는 장비는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이거는 미국 텔레다인이라는 회사가 만든 장비로 저희 연구원이 1982년도 처음 지진 연구를 시작할 당시에 도입했던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는 이동식 지진계로 이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지진 발생 지역에 갖다 놓고 종이를 매일 바꿔가면서 기록한 다음에 그 종이를 수거해다가 일일이 보면서 지진 발생 여부 또 지진의 진앙지 결정, 크기 결정을 했던 장비로 이 장비가 80년대 초반에 도입해서 그 당시에 계룡대, 즉 정부에서 그 당시에 수도 이전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룡대 또 지금의 세종시 일원에 설치해가지고 그 지역이 지진학적으로 안전한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얻는데 활용되었던 아주 귀중한 장비입니다. 물론 지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장비. 여기는 지진연구센터 종합상황실이 되겠습니다. 제 뒤에 보시는 배경화면에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전국에 있는 관측소로부터 수신되는 지진 파형들이 나타나고요. 실시간으로 들어온 모든 자료들은 자동으로 분석이 돼가지고 언제 어디서 지금 즉시 지진이 발생하는 순간 우리가 지진의 규모, 크기, 발생 시각을 알 수 있게 그와 같은 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지진관측소를 운영하면서 얻은 자료는 기상청 또 다른 유관기관과 함께 공유하기 때문에 모든 자료는 실시간으로 저희가 전송하고 기상청 자료는 또 저희가 받고 해가지고 자료를 함께 분석함으로써 좀 더 관측소가 확대된 효과를 누리도록 그와 같은 시스템을 개발해가지고 현재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저희 임무 중에 하나가 북한 핵실험 감시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 순간이라도 북한이 핵실험을 수행한다고 그러면 바로 그 분석 결과가 뒤에 보시는 상황판에 자동으로 표출이 되면서 관계기관에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현재 저희가 시스템을 갖추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지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우리 한반도가 지진학적으로
좀 더 안전하고 여러분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진재해로부터 지켜줄 수 있도록 저희 지진연구센터에서는 최선을 다해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